안녕하세요. 국어 페이스메이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인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현장 강의들은 모두 대치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어의 학습 방향,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어는요. 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학습법 측면에서 본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과목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해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시험이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수능이 자, 수학 능력의 줄임말이거든요. 수학 능력이 무슨 말이냐면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주고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문학작품이나 또는 새로운 독서 지문을 준 뒤에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측면, 학습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학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신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때문에 지식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시험이고 자, 다만 자, 우리 학교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흡수하고 또 학습한 뒤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변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들은 몇 문제들을 이렇게 표진하게 되는데 그 변별력을 갖추는 것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현대시가 시험 범위에 있다. 그러면 그 시와 연관된 낯선 지문,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은 또 다른 현대시를 한 편 딱 같이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출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변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자, 교과서에 있는 시험 범위의 작품과 자, 연계한 작품이 아예 무관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시로 예를 들면 자, 이 현대시와 주제의식이 비슷한 작품 또는 표현법이 유사한 작품 또는 자, 작가의 사상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유사한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시험이 바로 내신이에요.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준다고요. 그래서 얘는 아예 내가 어떻게 이 텍스트를 읽어갈 것인가 를 학습하는 것이 기본 근간이에요. 문학이라면 갈래별로 시, 소설, 수필, 극에 해당되는 이 갈래를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서 분석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익혀야 하고 독서 같으면 글의 유형이나 또는 글의 화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사고할 것인가 를 중심으로 학습해 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기반이다. 그런데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조금 출제된다. 라는 거고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자, 기본적으로 낯선 지문에 대한 낯선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을 근간으로 자, 내가 추론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접근 방법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과목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우리 1학년 내신에서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수능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꼼꼼하게 상세히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자, 학기별로 그리고 고사별로 어떤 것이 1등급의 관건인지 시험 범위로 출제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놨어요. 자, 딱 봐도요. 1학기 때는 뭐예요? 현대문학이 메인이네요. 그리고 각각 의문의 변동, 의문,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문법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학기 때는요, 고전 문학들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자, 중세국어 문법과 문법 요소가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 문학과 문법 중심의 시험 범위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학습법을 조금씩 이야기해 볼 건데, 자, 문학을 먼저 본다면 특히나 1학기 때 자, 현대문학은요, 시, 소설, 수필, 극이 모두 다 실려져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있는 갈래의 이론들을 명확하게 학습해 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시, 소설, 수필, 극의 이론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에 있는 이론만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이론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 소설, 수필, 극의 이론 전체를 한 번은 꼼꼼하게 학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이외에 자,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학습해 두셔야 돼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완벽하게 이해해 두는 것은 곧 연계 작품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자, 각각 고사마다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과 연계 작품들을 조금 찾아서 학습하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을 완벽하게 학습해야 돼요. 자, 특히 자, 우리 2학기 때 있는 고전문학 중에서 고전시가, 그 중에서도 우리 관동별곡 많이 들어봤죠?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과서 페이지로도요, 한 11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가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표현, 그리고 사상,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낯선 어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동별곡이나 상춘곡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 교과서에 있다. 그러면 꼼꼼하게 미리미리 학습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내신에서 문학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자, 문법 같은 경우에 현대 문법은요, 자, 고전 문법, 중세국어 문법의 전제 학습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는 무슨 얘기냐면, 자, 2학기 때 중세국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자, 우리 중세국어라고 하는 고전 문법을 학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곧 현대국어 문법과의 차이점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국어를 정확하게 모른다? 현대문법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중세국어 문법도 꼼꼼하게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자, 1학기 때 다루는 요 현대 문법을 명확하게 이해해 놓으셔야 중세국어 문법도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 수업 진행하면서 현장 강의에서 야, 우리 중세국어 문법 공부하고 있을 때 야,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하면 거의 100% 조선시대로 갑니다. 저 가서 세종대왕 죽이고 올 거예요 하는 데가 딱 여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는요, 여러분들 혹시 여력이 있다면 여름방학 정도에는 미리 한번 학습해 두시면 굉장히 이로우실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 1학년 교과서에는 문학과 문법 외의 내용도 조금 실려져 있는데 화법이나 작문 그리고 매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교별로 우리 요 단원들은 출제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출제한다 손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점검하는 정도, 그러니까 내용 점검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는 정도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됐죠? 자, 이런 정도까지 보면 선생님이 내신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내했고요. 자, 이제 수능으로 가볼게요. 자, 수능은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자,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학은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 수필이 합쳐져서 17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독서는요, 독서론이라고 하는 자, 독서의 이론을 지문으로 만든 것 한 세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 3세트, 그래서 총 4세트 1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 화법은요, 말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작문은 글 쓰는 방법. 자, 그리고 언어는 문법을 이야기하고요. 자, 매체는요, 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언어 활동을 할 것인가, 그때 언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매체는요,
일반적으로 인쇄매체, 종이에 쓰는 거, 그리고 전자매체, 우리 SNS에 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각각 11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각 영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부터요. 자, 문학 개념을 명확히 해놔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문학이라는 갈래는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주관적 감상이 가능한데 평가원에서는 이 예술 작품을 주고 우리 보고 맞다 아니다 정오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 주관적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평가원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 방법 중에 일환이 바로 뭐냐면 자, 문학 개념을 선택지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갈래별로 시, 소설, 스필, 극을 모두 다 개념 꼼꼼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수능의 시험 범위가 자,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 플러스 자,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EBS 연계 교재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교과서의 것만 이야기해봐도 자, 우리 문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을 선생님이 연구진들을 통해서 한번 개수를 세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냐면 1047개예요. 야, 이 1047개의 작품을 내가 모두 학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1종 교과서 중에서 우리는 한 종만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듯이 1047개 작품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이것을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신 공부하듯이 자, 자서에 써 있는 표현법이나 주제나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지문을 보게 되면 당연히 시험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너 스스로 판단해봐 라고 하는 분석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별로 그 필수 분석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소양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아하, 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볼 때 내가 감상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읽고 나서 막 울기 위해서 또는 문학작품 읽고 나서 내가 막 웃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의도에 맞춰서 지문을 접목해 분석하고 이 분석한 뒤에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훈련을 또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문학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문학 개념 먼저 선행한다. 그리고 갈래별로 작품 분석력을 익힌다. 그리고 문제 유형에 맞춰서 작품을 읽고 선택지의 정오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치, 사고력을 갖춘다. 이것이 문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요, 독서력, 독해력, 표상전환 능력,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독서력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5개의 영역과 무관하게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서 지문의 내용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평가원에서 내놓은 지문들을 쭉 나열해 놓고 구조별로 이렇게 구분해 봤더니 총 6가지 정도의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이 6가지 구조를 먼저 익힌 뒤에 지문을 그 안에 접목시키면 글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조를 먼저 학습하고 그 뒤에 독해력이라는 걸 키워야 돼요. 자, 구조를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조건 또는 배경에 해당되고 시중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과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얘는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라는 구조는 내가 파악한 거야. 그런데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률은 왜 높아지죠?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해되는 친구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친구도 있다고. 이해되는 친구들은 빨리 사고해서 다시 글에 있는 내용을 독해해서 그 정보를 내가 습득한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사고를 하지 않은 거라고. 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비문학을, 독서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무언가를 사고 싶고 쓰고 싶다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한정되어 있을 때 뭔가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에 대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유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자, 이 사고를 계속 자극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학습할 때 반드시 그냥 이 정보만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표상전환 능력이에요. 표상전환 능력은 우리 독서에서는 시각 자료가 항상 함께 출제되거든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얘네가 항상 3점짜리예요. 표가 나오거나 또는 그림이 나와서 자, 지문의 내용하고 접목시켜서 이해해 보는 거. 반대로 자, 우리 글을 표나 그림으로, 그래프 같은 것들로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표산전환 능력이에요. 얘는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배경지식이에요.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서에서 내가 친숙한 제재가 나왔어. 예를 들면 내가 과학 영역 중에서 물리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런데 물리가 지문으로 나오면 당연히 나는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런데 굉장히 낯선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풀 때도 정확도도 떨어지고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은 하위 개념부터 상위 개념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면서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요, 아예 경제는 하위 개념부터 상위 개념까지 그 지문들을 배치해서 순차적으로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경 지식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독서는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독서력, 독해력, 표상전환 능력, 배경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공통과목으로 문학과 독서는요, 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목들이고요. 자, 우리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선택 과목으로 영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주 한정된 기간 안에 빨리 해서 끝내는 게 맞거든요.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화법과 작문은요, 2학년 이후에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에 반해 언어와 매체는요, 2학년 1학기까지 완벽히 마스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선택 과목의 특성들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자, 화법과 작문은요, 말 그대로 말하는 방식, 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수능에 출제될 때 지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수능장에서 인지적 부담은 조금 높습니다. 반면에 자, 난이도는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론 자체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조금 수월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선배들이 화법과 작문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도 거의 80%, 90% 정도의 문제를 맞춰내요. 그러니까 얘는 난이도는 쉽고 다만 수능장에서는 조금 인지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자, 매체는 화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언어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문법은요, 우리 공부해봤잖아. 근데 문법은 공부할 때 굉장히 암기량도 많고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실제 수능장에서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금방 풀어낼 수 있어. 그리고 긴 지문을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아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재 자체가 까탈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언어와 매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1학년 내용, 그러니까 1학년 내신 내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빨리 집중해서 학습해 놓는 것이 맞고요. 화법과 작문은요,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뒤쪽으로 밀어서 2학년, 심지어 3학년 때 화작을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선택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만 주자면 자, 화법과 작문은요, 난이도가 낮아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실제 점수, 그러니까 난이도를 반영한 요 표준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 우리 언어와 매체는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가 모두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고 할 때도 자, 실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때는 자, 문학과 독서도 마치 연좌제처럼 언어와 매체가 어려운 것이 문학과 독서의 배점도 높여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게 공부해도 나중에 고득점을 원한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자, 나는 지금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해. 그래서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 그 대신 나는 진짜 완벽한 고득점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선생님이 자, 국어에서 수능과 내신을 나누어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고 또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간략하지만 여러분들께 전달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국어 학습 방향을 잡고 학습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안내한 방법대로 아주 알차게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교우 관계도 또 중요하니까 친구들도 잘 사귀시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